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 다시 체크하고 나서 내용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관련해서요. 일단 요건이 개공일 것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그다음에 보증 설정할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요건. 그래서 제일 쉽게 이제 문제 구성했던 것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었고요. 자,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것은 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바로 지방법원의 장이라는 사람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출제 이슈. 여기서 이제 꼬리에 꼬리 물고 나오는 것이 등록 취소라고 하는 거. 지방법원의 장은 매수 신청 대리인이 중개업 폐업을 했을 때 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해서 지방법원의 장이라는 사람이 등록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권자가 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중개업,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요건을 전제로 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면 기본 요건이 상실돼서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자, 한편 이 폐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뭐 큰 잘못을 하거나 이런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폐업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 3년 경과가 되지 않더라도 재등록을 할 수 있다 해서 하여튼 요 세 가지 가지고 거의 다 답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매수 신청 대리인이 매수 신청 대리를 하기 위해서 위임 계약 등을 체결을 하게 된다. 좀 오래전 문제인데 이때 위임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이슈가 되는 게 매수 신청 대리인의 권한이라고 해서 매수 신청하고요,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스토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 신청은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 등을 총칭하여 매수 신청이라 부를 테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일정한 금액을 내고 자신이 이 물건의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을 매수 신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 신청, 매수 신고 두 가지를 크게 할 수가 있다. 나머지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경매 과정 등을 보게 되면, 자, 조금 이제 이건 어려워지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경매 신청이라고 하는 거 하게 되면은, 소위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 이걸 우리가 이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매 신청을 받은 이 법원에서는 경매 신청에 따라서 매수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채권자에게 배당 요구를 하도록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 특히 이제 전세권을 주로 예시를 했었는데요. 지금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X 부동산에 등기된 내용을 보니까 1순위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치고요. 자, 그래서 1억이라는 금액이 전세권자에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당권 같은 게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논의한 것처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죠.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 이런 사안, 뒤에 나머지 권리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부터 낙찰받는 사람이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적었죠. 이 전세권자는 경우에 따라서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경매가 진행됐을 때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권 있는 물건을 떠안고서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될 테고, 만약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죠? 전세권까지 같이 매각으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액 정도가 만약에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4억 정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최저 매각 가격 한 3억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권을 떠안아야 되니까, 근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깔끔한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때는 법원에서 최저 매각 가격을 1억 정도로, 4억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배당 요구까지 받은 법원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뭐 이런 식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보통 우리 시험에 있어서는 기일 입찰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시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이 물건에 입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수 신청 보증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입찰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날 이 매수 신청을 할 때 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일 입찰에서 이 보증 금액이라는 것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기일 입찰에서 최저 매각 가격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자, 바로 지금 최저 매각 가격, 법원에서 아까 결정했던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해요. 10분의 1은 갖고 틀리게 안 내고요.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이 최저 매각 가격을 가지고 말장난들을 하게 됩니다. 뭐 보통 입찰 금액 이렇게 많이 트릭을 쓰죠. 그래서 X 부동산의 최저 매각 가격이 3억이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매 참여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억짜리 물건에 대해서 1순위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3억 5천을 쓸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2순위로 을이라는 사람이 3억 3천을 쓸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문제는 갑도 을도 또 그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도 모두 공통적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즉 3천만 원을 매수 신청 보증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의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하고 입찰을 해야지 그 입찰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3순위 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요. 이 사람은 3억 1천만 원을 입찰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차순위 매수 신고, 이 함을 까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볼까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신고액이 3억 5천이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보증이라고 하는 게 3천만 원. 여기서 3억 5천에서 3천을 빼게 되면 3억 2천이 되게 될 텐데, 3억 2천보다 더 높은 금액을 쓴 그런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슬아슬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지금 그 경매함을 깐 날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매각 허가 결정이라고 하는 매각 결정 기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 기일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하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이제 매각 허가 결정 등이 있다고 치고, 그럼 매각대금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서 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각대금 납부 기한까지 1순위 권리자가 1순위 낙찰 받은 사람이 대금을 다 지불을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문제는 저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1순위 권리자가 혹시 나중에 돈을 안 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이 3억 5천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내고 나중에 낙찰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 한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거 거의 60, 70% 될 겁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는 거,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 한해서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명제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각 결정 있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소위 항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매각 허가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었는데 잘못 매각 허가 결정을 했다라고 누가 주장을 할 때, 이거 이제 경매 멈추게 하려면은 지금 매각대금이죠.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 등을 공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각대금이에요. 매각대금. 그래서 1순위 매수인이 썼던 최고가 매수 신고액, 그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까지는 별 문제가 안 돼. 아까 우리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바로 매수 신청 보증으로 제공한다라고 했었고, 바로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 증권 등을 공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문제 속에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이 매각 허가 결정이 있고 나면요 법원에서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이라는 것을 정해주게 됩니다. 언제까지 돈 내라 이렇게 1순위 권리자한테 그러면 그 기한까지만 어떻다 대금을 내면은 이 사람은 따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그냥 기본적인 경매의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낙찰 받은 사람이 어떤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면 소유권에 관한 제한 물권 몇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기억을 해야 되고 말소 기준 권리는요. 몇 번 들으시면 외워지게 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이 있게 되면 경매가 이루어져서 매각 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을 해서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권리는 경매가 있다 할지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임법 할 때 주로 이슈를 삼는 게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자, 지금 1순위로 지금 주택 임차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이건 등기된 권리는 아닌데 대항력 또는 나중에 주임법에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순위가 저당권이 되게 된다. 그리고 뭐 3순위 밑에 쭉 각종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이때 말소 기준 권리 2번 저당권이 되게 될 것이고 저당권을 포함해서 저당권 밑에 있는 각종의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앞에서 따로 이 배당 요구 등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낙찰 받는 사람은 이 임차권을 또 아는 상태에서도 다 낙찰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경매 과정에서 권리 분석을 하고 경매 입찰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소위 뭐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자체는 별게 없고요. 소위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어떤 권리가 있는가. 내가 낙찰을 받을 때 말소 기준 권리부터 나가래가 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떠안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갈 테고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까도 뭐 예를 들었었던 사례인데요. 그런 거 있었죠. 바로 1순위 권리가 전세권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1순위 권리가 전세권이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게 원칙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번 저당권이기 때문에 2번 저당권부터 밑으로 모두 소멸하니까. 근데 전세권자가 혹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라고요?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이때 같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해서 거의 시험 문제의 이슈는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이때 매각으로 전세권도 소멸하게 된다. 설령 저당권보다 선순위 권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외 전세권자가 혹시 스스로 경매 신청을 했다. 한번 가볼까요? 이런 뭐 사안에 있어서 우리 전세권이라는 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 전세권이 만료가 되게 되면은 전세권은 담보 물권적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 뭐라 할 수 있다고요? 경매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주의하실 게 얘가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이 되게 됩니다. 항상 그 기본 틀은 알고 가셔야 돼. 기본적으로 어떻다? 저당권이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 있는 권리가 소위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전세권이라는 게 만약에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면요. 전체 배당을 받든 말든 그냥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 좀 이제 어려울 게 유치권이라는 개념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권 관련해서 나중에 민법에서 따로 공부할 주제가 있긴 한데 유치권도 경매 신청할 수 있고요. 유치권자가 중간에 경매 신청을 하면 유치권도 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사안을 단순화시키면 누가 됐든 간에 경매 신청을 한 사람은 그대로 그게 위치를
이것을 불문하고 무조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전세권에 있어서 저당권 등보다 말소 기준권보다 선순위 권리라는 전제가 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때 매각으로 다 소멸되지 아니자. 자,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해서 그동안 문제의 대부분은 전세권을 가지고 구성을 해요. 나머지는 다 안다고 봤을 때, 자, 전세권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도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경매에 관한 주제고요. 자,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25의 33번 문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해서 오른편, 없다인데 오른편. 등록은 일단은 뭐가 돼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야죠. 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2번 질문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끄트머리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요거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야 된다. 조금 오래전 문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자, 키워드 뭐가 되겠어요? 설명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다 설명해야 된다 해서, 자, 이게 이제 계속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내용 등 관련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게 되면은, 특히 뒤에 지문 보시게 되면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3번 지문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된다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의 관한 수수료표, 수수료에 대해서, 자, 설명해야 된다 해서 오른편 되겠고요. 별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항상 시험 문제 구성을 해갈 때, 이상한 질문들 나오게 되면,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4번, 개업 공인중개사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경매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다 매수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18페이지, 자, 중개사법 중에서 1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 질문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때 업무 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에 출입문에 표시를 해야 된다 해서 여기서 3번부터 5번까지는 전혀 쓸데없는 얘기들, 다시는 나올 가능성이 낮은 지문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문제 쭉 보시면서 느껴야 되겠지만 한 문제인가를 제외하고는요, 다 답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알고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답이 되는 주제가 정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출제가 되고, 그래서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이걸 다 외우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실제 시험을 풀어 가실 때는 최대한 내가 아는 아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25회 때는 어떤 문제? 답은요 2번 이렇게 구성했고요. 그 다음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내용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번 좀 어려워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된 경우, 자, 이 등록 취소된 후 3년 지나지 않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을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다가 사고 쳐가지고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 내는 재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폐업하고 나서 폐업 때문에, 중개업의 폐업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된 경우에는 이게 뭐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바로 재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 자,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서 입찰에 참여하고 또 자기의 이름으로 또 입찰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어떤 경우, 자, 장난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X 물건에 대해서,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수 신청 대리인데, 자, 의뢰 대리인 갑이라고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갑 스스로의 이름으로 입찰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이요. 개업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해서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중개 행위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했던 인장을 사용을 해야 된다. 예, 이거 이제 옳은 표현.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 게 인장 등록, 보증 설정, 고용인 신고 이런 게 있었죠. 기존에 등록했던 인장을 활용을 해야 된다. 예, 헛소리 되는 거예요. 사실 쓸모없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답은 겁나 쉬웠었나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안 되죠? 자, 이 매수 신청 대리인 저기에서는 일단 기본 전제 요건이 개공일 때만 뭐가 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남의 가게에서 소공으로 근무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자기 나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즉 개공이 된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가 되죠. 그래서 자 4번을 답으로 뽑았어요. 5번 질문요. 자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떻다? 휘장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요. 자, 유사이래로 처음 나왔었고요. 앞으로 나와도 어차피 모르실 지문, 몰라 뭔 소린지 해서 이 문제에서는 1번 하고요. 4번 얘기만 주구장창. 이거 보는 순간 아, 이거 답이야 라고 이렇게 숙달되셔야 돼. 근데 오지선행 객관식 문제니까 쓸데없는 소리들을 쫙쫙 깔아놓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외웠던 몇 가지를 찾아보는 거. 그게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공부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몇 개도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27회 34번 문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틀렸죠? 가장 쉬운 얘기 개공만이 뭘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자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보조원을 대리 출석해 할 수 있다. 이거 안 됩니다. 아까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경매법정은 어떻다? 직접 출석. 이런 건 밑줄 그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3번 질문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은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걸 옳은 표현 답으로 뽑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옳은 걸 고르시면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개공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이수하고 보증 설정한 다음에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했었고요. 그리고 폐업하게 되면 등록 취소했었고요. 폐업 때문에 취소가 됐을 때는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다시 뭘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지금 몇 개 되는 명제를 좀 죄송하지만 정말 단순하게 보셔야 돼.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은 지금 우리 연습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연습하면서 지식을 쌓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답됐던 것들을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기업 공인중개사. 자,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해서 자, 매수 신청 대리인 항고할 수 있다. 안 돼요.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수 신청하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거 두 개만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다른 건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이 있게 되면 누가 바로 본인이 고객이 가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대리인이 항고를 하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되게 어려운 지문이야. 이것도 만약에 주어 수로 끊어서 가시게 되면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운 거 대입하시는 거고요. 5번 질문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기업 공인중개사 자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록증 4번을 한 번 제출하면 다음 날부터는 이때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해서 매번 해야 됩니다. 입찰할 때마다
때마다 내가 왜 매수 신청 대리인을 하고 있는지 요거 매번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저런 건 안 되는 거야.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입찰을 하고자 하는데 그냥 내가 가서 뭐라고요? 자, 매수 신청을 대리하겠습니다 라고 등록도 안 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수 신청 대리는 일반적인 대리와 다르게 뭐가 필요하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뭘 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문 영역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대리는 일반적인 대리인이 매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어려웠던 질문. 자, 그래서 다시 이건 뭐냐면은, 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의뢰를 받아서 매수 신청 대리를 5월 1일 날 했다 하십시다. 5월 2일 날 병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또 매수 신청 대리, 다른 물건, Y라는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도 자기가 매수 신청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날도 또 같이 제출하면서 뭘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같은 날 2건 이상 입찰할 때는 한 번만 제출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부질 없는 얘기들이에요. 여기서는 다시 1번 질문. 개공만이 뭘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그럼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개공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 법원의 장애가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 알 수 있는 건 1번하고요 3번 정도의 개념만 알 수 있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줄여서 가셔야 돼. 그냥 일 없이 읽어보시면 안 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중개사법이 다른 과목보다 좀 쉽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어려운 게 답은 다 정해져 전반적으로 있고요. 그거 답을 찾아내는 게 능력이야. 많이 읽는다고 해서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계속 단순하게 몇 개의 지식을 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나? 저는 족보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학가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족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 시험 자체가 다 이 기출문제 자체가 족보입니다. 그래서 루틴 자체가 빤히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보게 되면 한 16년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더라도 거의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몇 개 되지 않는 지식을 단순 암기. 그리고 지금 우리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이게 옳다, 그러다 이걸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읽어봐서도 별 의미도 없어요. 한 1000번쯤, 100번쯤 계속 같은 말을 해야지 그때 가서 외우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래요, 솔직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슬슬 보게 되면 개판돼 버려요. 서너 번씩 보게 되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설명 들으면 이해되고 이거 개판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 공부하는 제일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과 쪽인가요? 이과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제 얘기를 금방 이해를 해요. 이과 쪽은 기사라든가 그런 자격증 시험 있잖아요. 그 이과 쪽 애들은 전반적으로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과 출신 애들이 저기가 나를 무식하다고 얘기해서 라고 이렇게 시비 걸어봤자 그냥 하나 신경 안 쓰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요는 뭐냐면 이과 쪽에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거하게 안 해요. 이론이 있고 그런 거 없어. 이과 쪽 공부하는 친구들은 정말 단순해. 기출문제를 딱 펴. 그리고 답을 다 달아. 뭘 풀긴 뭘 풀어. 그냥 답을 그냥 다 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거기서 중요한 게 계속 답을 뽑는 게 뭐라는 걸 한 번은 틀리게, 한 번은 맞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이과 쪽에서 가능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다른 거와 다르게 그쪽은 시험이 많이 있어, 비교적. 1년에 두세 번씩 보니까 그냥 오늘 죽기 살기로 해서 기출문제 한 5번 뺑뺑이 돌리고 나서 가서 떨어지면 한 번 더 보면 되고 이렇게 가니까 이게 가능한데, 이 망할놈 중개사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문제예요. 한 번 놓쳐버리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이 중압감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양을 늘리시는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답을 계속 단순하게 가셔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1번하고
3번 이런 것들은 보시고 나중에 이제 공부해 갈 때 굳이 보려면 어떻다? 직접 출석. 출석은 어떻게 한다? 직접 출석. 문장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 뒤만 딱딱딱 가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대강 윤곽이 잡혀요. 그래서 자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8회 22번 문제네요. 자, 지금 갑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기업 공인중개사 을에게 자 위임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뭘 한다? 매수 신청 대리를 하게 된다라는 전제에서 1번 지문이요. 자, 보수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 따로 약정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매각대금의 지급 기한일 해서 법원에서 3월 5일까지 대금을 내십시오라고 하면 그 날까지 어떻다? 보수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전혀 안 중요해. 앞에서 중개 보수할 때도 똑같은 논리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어떻다? 중개 보수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법적 가치가 없어요. 틀리든 맞든 답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지문이요.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자, 매수 신청 대리인은 매수 신청할 수 있고요. 매수 신고할 수 있다. 매수 신고의 범주는 공제 우선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 그 다음에 임차 이내,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것들 대리할 수 있었고요. 자, 을은 자 등록증을 개시해야 된다. 별 필요 없죠.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4가지 개시했었죠. 등록증 있었죠. 자격증 있었죠. 그다음에 중개보수 요율표, 그다음 마지막에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이런 것들을 개시해야 된다. 매수신청 대리는 또 자신이 매수신청 대리라는 것을 개시해야 된다. 그냥 영향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4번 을이 중개업을 휴업했을 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렇게 어렵게 나왔던 주제. 자, 우리 등록 취소는 딱 한 가지였었죠. 개공이 되게 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고 중개업을 폐업을 하게 되면 기본 요건이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폐업했을 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놈은 휴업했을 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틀리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미치는 거야.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 출제가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또 새로워. 그래서 다시 기억하십시다. 등록 취소. 기억할 게 뭐라고요? 취소라는 표현 나오면 어떻다? 폐업.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절대 문장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거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바꿀 수 없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취소라고 하는 것. 그럼 이제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라든가 취소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아낼 수도 있겠고 취소해야 된다 해서 옳게 뽑을 수도 있겠고 사연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까다로운 거죠. 이걸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공부할 내용 중에서 실제 공부하는 건 5%도 안 돼요. 지금 시험에 답을 뽑는 것은 5%도 안 되는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소라고 하는 거 폐업했을 때 어떻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요, 4번으로 뽑았었고요. 5번, 자, 인장 등을 사용해서 서명 날인한다. 이런 것들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지금 앞에서 이제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뽑았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등록 취소라고 하는 거, 폐업하게 되면 어떻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게. 자, 29회 때 나왔던 문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한 갑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서 갑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라고 해서 맞죠? 개공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개인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또 법인은 개업 공인중개사. 그 요거 가지고 지금 아까 소공 가지고 한번 뽑아냈었죠.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그리고 개공은 뭘 할 수 있다? 바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지금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매수 신청 대리인 갑은 끄트머리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맞죠? 매수 신청도 할 수 있고 매수 신고도 할 수가 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의 권한 거의 지문 한두 개씩 무조건 던져줍니다. 3번 지문요. 폐업 신고를 해서 등록이 취소가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갑
등록할 수 없대죠. 재등록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스토리가 세 개가 답을 쭉 이어서 오는 거야. 첫 번째, 지방법원의 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등록해야 된다.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아까 폐업하게 되면 어떻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근데 다시 등록할 때 폐업하고 나서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어떻다? 재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얘기를 해봤고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쭉 분석을 하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금씩 변형돼 가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뭔가 더 새로운 문제가 나올 거다. 그런 문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이따 하는 문제 볼 텐데 못 풀어요.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확률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고 경매 뭐 한참 설명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설명드리지만 겨우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특히 경매라고 하는 것은 민법이니 뭐 이런 파트에서도 같이 필요해서 몇 번 설명을 드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됐다. 자, 가볼까요? 개공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여야 하죠. 그죠?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여야 하죠. 그리고 일정한 요건, 개공으로서 경매관의 실무교육 등을 이수를 하고 보정 설정한 뭐가 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서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 개설 등록자 폐업을 해버리면은 개공으로서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럼 자, 자격이 취소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공으로서 요건을 충족을 못하는 거죠. 그럼 나가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같이 모두 취소해야 된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 이건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했던 그런 주제에서 자격 취소 이외에도 대단히 사연들이 많습니다.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우리가 주로 노진 사원등은 폐업했을 때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은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법인에 해당하는 대리 행위를 할 때마다 끄트머리 직접 출석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뭐 답 안 되는데 던져주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요 3번으로 구성을 했어요. 다시 답이 됐던 거, 개공으로서 자,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차 또 하나가 보증 설정 이런 요건을 갖춰서 지방 법원의 장에게 등록해야 되고, 혹시 중개업 폐업하게 되면 바로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서 요건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휴업은 중개업 폐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었고요. 중개업의 폐업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되고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재등록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 세 개 명제만 갖고 주구장창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셔도요 돌아서면 다 잊어먹게 돼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또 놀라운 게 이렇게 몇십 번 미친놈처럼 떠들어대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아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 그거 진짜 마음의 준비 독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중개사 몇 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시려고 그래요. 뭐 실력도 없이 불도 없으면서 뭘 풀긴 풀어요. 분수를 알아야 돼요. 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알았던 것조차도 시험장 가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해설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답을 외우는 식으로. 그래서 그 방법이 주어수로 끊어가게 되면 어차피 내용 모르잖아요. 외운 거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걸로 대입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문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갑은 자, 중간 날려버리고 매수 신고 등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다음 지문에서는 여기서 뭐라고요? 자, 지금 차순위 매수 신고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 인해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것들도 지문을 살살 바꿔가면서 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매수 신청, 매수 신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볼까요? 자,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자, 기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환장합니다. 우리가 외웠던 건 뭐야?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있었죠? 매수 신청하고요. 매수 신고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거 나와 있죠? 답은 몇 번? 매수 신고라고 하는 거.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거 뭐라고요? 할 수 있는 행위를 고르시오. 그러니까 금지 행위가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읽어보지 마요. 어차피 안 해온 항목이야. 근데 쓱 대충 보시게 되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매수 신고.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24회 때 좀 오래전 문제인데 워낙 기본이 되는 명제고요. 그 다음 문제도 24회 때 한 해 두 문제가 구성이 됐어서 볼 때요. 지금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없는 행위는 나와 있죠. 자, 아까는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달리 얘기하면 할 수 있는 행위는 여기서는 이제 외웠었지. 입찰표 작성 제출,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요 두 개를 묶어서 매수 신청 과정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고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대강 쓱쓱쓱 뒤만 보시는 거야. 그러면 매각기일의 변경 신청, 부당한 매각 결정에 대한 항고 이런 것들은 어떻다? 할 수 없다. 앞에서 우리가 매수 신청 대리는 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매수 신청의 의미가 입찰표를 작성 제출을 한다라든가 바로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매수 신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24회 때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개공이라는 사람, 개공이 뭘 할 수 있다? 바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문 중에 소공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었고요. 두 번째,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지방법원의 장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유 중에 폐업이라고 하는, 휴업은 아니고 폐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한편 폐업 때문에, 중개부의 폐업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매수 신청 대리인 재등록을 받아주게 된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게 되면 직접 출석이니 뭐니 다 구차적인 얘기고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라는 것을 어떻다? 대리할 수 있다. 중간에 이제 위임 계약을 할 때는 경제적 가치 등도 설명을 해야 된다. 이 정도 내용 가지고 지금까지 7년 동안 이 정도의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매번 부탁을 드리지만 절대로 중간중간에 지문이 왜 틀리고 왜 맞고 이거를 찾아보시게 되는 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건 이제 공부가 다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남들보다 몇 점을 더 맞아야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할 때 그때 하는 공부이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겨우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조금 이제 공부가 숙달이 되면 여기는 딱 떨어지는 파트니까 가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등에 관한 문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봐봐. 아주 징글징글하게 나와 있어. 그러면서 앞에서부터 읽지 말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 차순위 매수 신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만에 보니까 자, 그 사람의 신고액이 얼마를 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와야 돼. 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 한해서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액이 누가 되냐면 지금 2억 5천만 원이고요.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그러면 2억이면 얼마?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바로 보증 금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억 5천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 즉 2억 3천을 넘어야지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기본 명제 다시 외우셔야 돼.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는 거,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 한해서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해서 사례형으로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다시 문장을 외우셔야 돼.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 한해서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다시 자, 개나 소나 차순위 매수 신고 1등이 돈 안 내면 내가 돈 낼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 한해서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건 문장 통째로 외워두셔야 돼. 왜? 지금 문제 거의 이걸로 도배를 해버리거든요. 사례형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2억 3천에서 5번 이렇게 뽑았고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경매에 관해서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봐봐요. 차순위 매수 신고 중요한 거 나와 있죠. 이 사람 그 사람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 넘는 때만 어떻다 할 수 있다. 근데 이 망할 놈들이 넘지 않는 때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렸죠. 넘었을 때만, 예를 들어서 아까 2억 5천 최저 매각 가격이 바로 2억이라고 쳤을 때 거기서 2천만 원 낼 텐데, 자 2억 3천을 넘지 않는 때 그보다 낮게 쓴 사람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높은 금액을 쓴 사람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건 하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장난까지 하는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번은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니은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돼서 지금 이제 낙찰 받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1등으로 낙찰이 됐고요.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 떨어지고요. 통지도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1등 되셨고요. 이거 5월 7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5월 7일까지 내면 된다. 요걸 갖고 뒤에서 문제 구성할 때요. 매각 지급 기한 1일에 그 일에 매각 대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럼 틀린 거야. 꼭 5월 6일을 내도 되는 거지 5월 7일 날 꼭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요것도 그래요. 이게 특이한 건데 계속 구성이 돼. 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하고 어디 기한까지 어떻다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키워드 가볼까요? 자, 지금 이제 지급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한까지. 자, 지금 뭐라고요? 기한까지 바로 대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니은번은 옳은 표현.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내놓고 등기가 촉탁이 된 때 권리 취득. 틀렸죠? 매각 대금을 다 내면 그대로 다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상소, 공용, 징수, 판결, 경매 이런 것들은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경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어떻다? 그때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것도 기초적인 개념. 그 다음에 네 번째, 매각 부동산의 호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서 매각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 매각으로 소멸을 내지 않는다. 자, 가볼까요? 자, 어떤 X 부동산의 1순위 저당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2순위 저당권 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경매 신청을 하든 간에 말소 기준 권리는 1순위 저당권이 되기 때문에 호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는 이 사안에서는 선순위 저당권.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도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틀리게 뽑아냈네요. 자, 디귿번도 틀렸었나요? 그래서 니은 하나를 옳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4개 정도의 명제, 이 중에서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가장 기초가 차순위 매수신고.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차순위 매수신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 한해서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하나 틀리게 옳게 구성이 됐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법원은 X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 매각 가격을 1억으로 했다.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났던 문제입니다. 해서 장난이 아니야. 30회 때 문제는 내용은 더럽게 간단한데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요, 차근차근 내려가서 보게 되면 한 2, 3분 걸립니다. 의미 없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쓱 한번 봐봐요. 자, 일단 1번은 알겠구나. 갑이 1억 2천에 매수 신청을 하고자 할 때 1,200만 원. 틀렸죠? 이 부동산의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 1억이죠?
1억이면 매수 신청 보증은 자기가 얼마에 입찰을 하든 간에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 신청 보증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다시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요. 1억 2천을 쓰든 1억 3천을 쓰든 1억 4천을 쓰든 이 사람은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기 때문에 이때 1억의 10분의 1인 1,000만 원을 매수 신청 보증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좀 유치한 그냥 가장 기초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답을 안 뽑을 것. 전에는 아주 도비하다가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이걸 깔아주고 있고요. 이런 문제 답 뽑으면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어려워지나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는 자 다른 모든 사람께 입찰해야 된다. 듣고 버리는 겁니다. 자 1등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딱 2명이 나와. 그러면은 그때 그 둘 중에 한 사람, 두 명을 가지고 다시 입찰을 붙이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이제 연결되는 주제가 뭐냐면, 자,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해서 다시 입찰하는 경우, 그러니까 재입찰하는 1등을 해서 공동 1위를 해서 재입찰을 하는 경우 전에 입찰 가격이 못 미치는 가격으로도 입찰해서 매수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어떤 X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1억 한 2천에서 1억 3천을 쓰고 있을 때 둘이서 작당을 해서 2억 이렇게 쓰는 거야. 공동 1위를 노리는 거야. 자기가 혼자 단독 1위 해버리면 개판돼 버리는 거죠. 아니 자기가 매각대금을 납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를 써서 2억으로 공동 1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재입찰. 공동 1위 한 사람한테 뭘 한다고 했어요? 재입찰. 그때 가서 갑자기 1억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입찰했던 금액보다는 더 높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의미가 없다고요. 이런 게 의미가 전혀 없다고요. 이걸 알아가는 기쁨. 예, 시험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차순위 매수 신고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부터 제가 진짜 한 100번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도 아리가리해. 정확히 정리가 안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봤다 한들 의미가 없어.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번 1억 5천만 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 신고액이 1억 4천을 넘어야 된다. 맞죠? 해서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니까 보증액이 얼마? 1,000만 원. 그래서 1억 5천에서 1,000만 원 빼게 되면 얼마? 1억 4천을 넘어야 된다. 30회 때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자, 이 문제 볼까요? 아까 27회 때 나왔던 문제랑 똑같죠. 27회 때는 뭐라고 써있어? 2억 5천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니까 2억 5천에서 2천만 원 빼게 되면 얼마? 2억 3천을 넘어야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구성했다가 지금 30회 때 문제 구성을 할 때는요. 자, 최저 매각 가격 1억으로 설정을 하고 자, 바로 포인트 뭐라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신고액에서 지금 자신의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사람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이 똑같다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5번. 자,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 경우 매각길이 종결되면은 즉시 보증 돌려주고 신청할 수 있어요. 뭔 소리냐면 내가 오늘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으니까 매각길의 의미가 오늘이거든요. 입찰한 날이에요. 발표한 날이야. 이 사람은 보증 돌려달라고 할 수 없죠. 자기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1등에 한 사람이 돈을 내지 않게 되면 그 돈을 내가 내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번, 3번, 5번 다 개소리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에서는 1번하고 4번 주구장창 출제 이슈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 신청 보증이라고 하는 거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차순위 매수 신고 답을 항상 뽑을 때는 뭘 가지고
차순위 매수 신고. 그래서 지금 경매 얘기 나오면 무조건 본능적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 그냥 물반 고기반 무조건 얘를 갖고 답을 뽑는다.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무조건 얘를 답을 뽑는다.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결코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로 앞에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어렵다고. 그래서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은 제발 읽어보지 좀 마요. 아무리 읽어봐봤자 이런 2번, 3번 같은 질문은 저는 단군이 나라 만들고 처음 나온 질문이야. 그러면 시험 보는 과정에서는 거의 멘붕 와버려. 와우, 공부할 거 그래서 아니야. 그냥 찾아보셔야 돼. 찾아보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꾸 찍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28회 20번 문제를 보게 될 텐데요. 자, 경매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자, 1번 보니까요.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 경매, 그 다음에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중, 자, 집행 부분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해서 오른편 큰 의미 없고요.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예, 잘 모르겠고요. 자, 대신 우리가 기억할 게 매수 신청 대리는 항고 같은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수 신청과 보증만 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뒤에 경매 신청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기존 절차에 따라서 경매가 진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문제는 답이 3번이었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못 풀어요. 이 문제는 그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그동안 다뤄지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됐다고 신경 끄시라고 이런 문제는 찍어야 되는 문제지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지 말라고 이거 보지 말라고 의미 없으니까 지금 시험 문제 가실 때요. 어렵고 힘든 이상한 문제 그냥 찍고 가는 거 그것도 실력입니다. 제일 답답하신 분들이 그냥 계속 읽어봐. 뭘까 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앞에 해줘도 헷갈릴 정도인데 딱 봤을 때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는 방법. 경매 신청 취하되면 압류 효력이 소멸한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경매 신청이 있으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매 돈 중간에 갚거나 등등등 하면 압류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5번 하나 기억하십시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포인트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매각 대금이 얼마? 10분의 1. 그것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전만 공탁하는 게 아니에요. 금전 또는 유가증권. 요 근래는 잘 답을 뽑지 않는데 전에 한때 많이 유행했던 게 이 지문. 7년 사이에는 거의 구성이 안 되는데 과거에 엄청 실이 강조했던 중요하다고 나왔던 게 바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금전 또는 유가증권. 포인트 뭐라고요?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매각 대금 입찰한 금액에 그러니까 1등한 사람이 쓴 금액의 10분의 1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된다서 답은 3번인데 3번은 엽기적으로 냈으니까 별이시고 5번 지문이 오히려 통계적으로 더 많은 답을 뽑았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의뢰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해서 그냥 보증금액, 매수 신청의 보증금액은 신고 가격 아니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죠. 자신의 입찰 금액 신고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1번 틀렸네. 유치하게 겁나 쉬웠네. 2번 질문 가볼까요?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은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자신의 그 보증 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어떻다 할 수 있다. 아까 이거 28회인가 29회 때 넘지 않는 때만 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이건 도배 안 되니까요. 3번 질문이요. 매수인은 매각금을 다 낸 때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맞죠? 매각금을 다 내면 어떻다? 권리를 취득한다. 등기 안 해도 촉탁이 없어도 자 취득하고요.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 배당 요구하면 어떻다? 소멸
하게 된다. 앞쪽에 현혹되지 마시고, 모르잖아 가압류가 뭔지.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근데 신경 쓰지 마시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키워드 뭐라고요? 전세권자. 키워드 뭐라고요?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것도 중요 쟁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재매각 절차에서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그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도 못한다. 뭔 소리냐면 1등으로 낙찰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압도적인 1위를 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 가격 1억.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1억 2천, 1억 3천, 1억 2,500 이렇게 찌질하게 쓰고 있을 때 13억 이렇게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게 가끔 터진다니까요. 이게 뭐 쉬우면 그렇대요. 그게 이제 초짜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경매를 수차간에 걸쳐서 쉼없이 해왔던 사람들도 그날 뭐가 쉬었는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최저 매각액이 1억이니까 1,000만 원 보증 넣고 거기다가 1억 3천 쓴다고 생각했는 게 흥분해가지고 13억. 그럼 1등 되는 거죠? 압도적인 1등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계약할 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비영신들, 나는 13억이야. 너는 1억 2천 얼마 샀지? 아우, 찌질한 것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이후로 최고로 전국에서 이제 1등을 한번 해먹는 거야. 그런 사례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 1억 3천, 2천짜리를 가지고 13억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1,000만 원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다음에 유찰이 돼서 다시 경매가 진행될 때 이번엔 정신 바짝 차리고 1억 3천 써야지. 예, 그럴 기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게 재매각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보증을 돌려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돌려줬다고 그래요. 자, 지금 남들 1억 2천 쓰는데 뭐 말도 안 되게 13억을 써버렸다고. 그러면 법원에서 이 사람이 실수를 했구나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돌려줬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경매 과정에서 이 입찰을 지연시키려고 애들이 일부러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입찰하는 경우가 자꾸 이 제도를 악용을 하니까 아예 이 판례를 바꿔서 돌려주지 않도록 이렇게 판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일 쉬웠던 주제,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 겁나 중요하고요. 전세권자 중요합니다.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해서 이 문제 답은 1번.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민사집행법 경매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셔서 기일입찰에서 보증으로 매수 가격의 10분의 1 틀렸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최저 매각 가격이 뭐라고요? 10분의 1. 이게 계속 나중에 맴맴 돈다고요. 무조건 내가 알아야 돼. 이번 지문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그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서 매수인에게 통제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어떻다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기일 아니에요. 기한이라고 하는 거. 뭔 얘기냐면 5월 7일까지 납입하세요 라고 이렇게 통지를 하는 거고 5월 7일까지. 그럼 5월 7일 날 스케줄에서 마땅치 않으면 5월 6일 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는 맨날 장난치는 문제 지문 전형이라고요. 5월 7일 꼭 그날만 납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까 28회 때인가 이 지문을 가지고 기한이라고 해서 옳은 표현해서 자, 기한이라고 해서 지금은 언제까지? 기한까지. 지금 뭐라고요? 기한까지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뒤에 보니까 우선 변제 청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배당 요구 틀렸고요. 좀 어려운데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뭐라고 할 수 있다?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다시 가볼까요? 자, 경매가 X 부동산에 대해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앞에 등기는 별개 문제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자, 그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고 나서 등기번호는 무관하게 이때 뭐 한다고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된다. 법원에서 최소한 이보다는 높게 입찰해라라고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할 텐데 그 전에 아까 전세권자 배당 요구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물어봐야 돼.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었고 이때 바로 뭐가 있다? 배당 요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래서 배당 요구는
자, 경매가 마감되는 그날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얻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몰라도 돼. 어려우니까. 몰라도 돼. 어려워. 4번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해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기원칙적으로.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유치권,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공부를 하긴 할 텐데 하여튼 그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니까 뭐 찾고 있었지? 전세권. 나이스. 전세권 뭐라고요?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한다. 라고 해서 답 몇 번? 5번. 근데 왜 4번이 틀렸죠? 라고 했을 때 5번이 맞으니까. 왜 3번이 틀렸죠? 라고 했을 때 5번이 맞으니까.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이게 좀 어렵다고 공부를 좀 더 하게 됐으면 힘들다고. 근데 미련하게 이걸 그냥 힘든데 뒤지게 그냥 붙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아까 전세권 얘기 겁나 강조 드렸어요. 통계적으로 이게 16년간 3번인가 4번 답이 된다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다 매각으로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보충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보도록 합니다.